책은 337페이지 쉬시고요. 337페이지 보시면 수익률 얘기 나와요. 수익률에서도 제일 먼저 공부하실 것 개념. 수익률의 개념은 우리 책 337페이지 맨 밑에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률이란 내가 투자한 투자 자본에 대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의 비율,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책을 읽다가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뒤에 에 대한이란 말이 붙고 그 다음에 순수익이 나오고 이걸 B라고 해봐요. 그리고 뒤에 의 비율이란 말은 생략될 수 있으면 그럼 이걸 A에 대한 B 또는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를 읽는 방법이다? 분수 읽는 방법이 있어요. 분수.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 쓰면 A분의 B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투자 자본 분의 순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투자 자본이라는 건 결국 그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간 그 부동산의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뭐. 이게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 수익률의 개념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38페이지에 수익률에서도 공부하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건 종류죠. 종류. 수익률의 종류. 그래서 책에는 기대 수익률이 먼저 나오는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실현 수익률이 개념적으로는 제일 쉬우니까 얘부터 처리하고 가면 실현 수익률은 같은 말로 사후적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불러서 내가 이 부동산에 실제로 투자했을 때 실제로 실현한 수익률을 말해요. 실제 달성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는 게 투자를 할지 말지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실제로 달성하는 수익률은 내가 투자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는 거고 투자 분석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건 누구랑 누구다.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먼저 보시면 요구 수익률은 같은 말로 투자의 기회비용 또는 대안적 수익률 또는 투자의 기회비용 이렇게 표현하는 애라고 그랬고 개념은 요구 수익률이란 건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자가 요구하게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의 개념은 부동산에 투자할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입니다.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크기는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다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이건 투자자마다 그 크기가 달라질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근데 얘가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속에는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첫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다 투자하면서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은 것보다는 수익이 더 나올 걸 요구하겠죠. 그것도 수익이 안 나오면 차라리 투자 안 하고 뭐 하니까 은행에다 예금할 테니까. 그럼 이와 같이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내가 전혀 위험이 없을 때 내가 순전히 시간만 보내면 얻는 수익이 나오죠. 그걸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뭐랍니다? 무위험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무위험률의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정기예금의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율. 그 다음 투자자들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게 되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걸 위험할증률. 그럼 이렇게 위험할증률이 포함된 할인율을 뭐라 불렀어요? 위험조정할인율 또는 줄여서 위험조정률. 근데 피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투자자들은 어차피 부동산에 투자해놓은 기간 동안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감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락하는 돈의 가치에 대한 보상도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상내는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인플레이션율을 포함하는 걸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의 크기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에 대한 대가는 누구한테나 그 크기가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크기가 투자자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똑같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람마다 위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서로 다를 테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정도인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투자자마다 뭐의 크기가 달라진다. 요구수익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 33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D번에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순전한 시간에 대한 보상과 위험할증률, 위험에 대한 보상의 합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가번에 무위험률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설명해 놨고 나번에 A, B, C, D, E, F 그래서 위험할증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D번 보세요. D번. 투자자마다 위험 혐오도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테고 위험할증률이 달라질 테고 그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F번 밑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 위험할증률을 더하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까지 더해서 계산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포함되는 효과를 뭐란다?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피셔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죠. 뒤에 책 보다 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요거랑 구별하셔야 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투자한 자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개념 정의한다 그랬고 개념은 기대 수익률의 개념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안으로부터의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얻어낸 그 투자안 자체로부터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안에 뭐다?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 예상되는 수익률은 누가 여기다 투자하더라도 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 사람마다 그 값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수익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문제는 이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 계산해서 얻어낸다 그랬으니까 이 값을 어떻게 하세요? 계산하세요라는 계산 문제가 꾸준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가중평균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내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서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과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예상되는 수익 또는 그에 따른 예상되는 수익률이 주어지면 그 값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곱해요, 곱해.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 곱한 값들을 다 어떻게 하면 더해주면 이게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계산되는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주어지고 그때 수익 또는 수익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확률 주어지고 그에 따른 수익률이 주어지면 그 값들을 다 어떻게 해서 곱해서 그럼 이게 아무리 여러 개 있더라도 그 값들을 다 어떻게 해서 곱해가지고 뭐 해주면 더해주면 이게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기대 수익을 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요구 수익률의 개념하고 기대 수익률의 개념하고 신현 수익률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세요.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수익률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수익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투자 여부. 그래서 우리 책에 340페이지 가시면 340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3번 그려놓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이용한 투자 결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거 시험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한다?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면 그럼 이 말의 뜻은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뜻을 이해하셔야죠. 그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리니까 일단 당연히 투자하겠죠. 그럼 투자를 한다는 말은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왜? 살려고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럼 그 말은 그 부동산의 가격도 어떻게 되겠구나?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게 수익률 구하는 식인데 그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 거기서 얻는 수익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는 어떤데 1000만 원은 만약에 똑같은데 전에는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이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니까 얘가 2억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익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겠죠. 그럼 이때 수익률은 이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중에 뭐예요? 지금 여기서 가격이 비싸져서 수익률이 낮아진다며. 그럼 이 수익률이 뭐냐고, 종류가.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이 수익률은 뭐예요? 내가 여기다가 얼마를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하면 여기서 1,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대요. 그럼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로 계산한 수익률이 뭐예요? 이 투자한 자체의 기대 수익률이지. 개념이 안 잡히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왜? 비싸게 사게 됐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투자한 이유는 뭐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했는데 얘가 계속 어떻게 되니까? 비싸지니까 이 기대 수익률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요. 그럼 이 두 개가 동일해지는 상황까지도 오겠죠. 그럼 그때도 나는 계속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를 두고 투자 균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물어요? 이 투자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물어요. 과정. 이해 못하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기대 수익률이 더 작아요. 그럼 이 말의 뜻은 이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내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투자할 이유가 없죠. 투자를 기각합니다. 그럼 투자를 기각한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 살려고 안 할 테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은 점차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똑같은 수익 나오는 부동산을 전에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를 안 했던 이유가 얘가 너무 낮아서 투자를 안 했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죠. 그럼 점점 싸지니까 예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투자 다시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태를 뭐라 부른다? 투자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자 균형을 찾아가는 게 별건 아닌데 여기를 잘 못 가요. 여기를. 요거 잘 챙기시고 시험 문제 묻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서 공부하실 건 사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구별하는 거랑 기대 수익률 실제로 계산하시는 거, 그 다음에 투자 균형 찾아가는 과정, 요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익률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34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온 김에 그냥 같이 해요. 진짜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말만 어렵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 온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투자 가치가 뭐고 시장 가치가 뭔지 개념부터 알자는 거죠. 그럼 투자 가치라는 건 개념 봐요. 부동산의 소유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편익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 값이다. 뭔 소린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보니까 즉 투자 가치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본인이 평가하는 주관적 가치래요. 그럼 이거는 좀 그래도 알아들만 하죠. 그럼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자는 거예요. 거기다 써놔요. 내가 보기엔 얼마. 내가 보기엔 얼마. 이게 뭐요? 이게 투자 가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잖아요. 매겨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요? 내가 보기에 얘가 얼마쯤 할지 매겨본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가치? 투자 가치라 불러요. 투자 가치. 그래서 그 내가 사람마다 다 어떠니까 다르니까 얘는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무슨 가치다? 주관적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가치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러면 그 동네 이제 길거리 먹거리 있잖아요. 먹거리.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을 놀러 갔다. 그랬더니 뭘 판대요? 이런 호떡을 판대야. 예를 들면 부산 거는 못 먹어봐서 그래요. 제가 다른 동네 거는 몇 개 먹어봤는데 부산 거는 못 먹었어요. 그게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먹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얼마 정도 하면 사 먹겠다 이런 생각 하죠. 그냥 무턱대고 사 먹으려고 안 하고 얼마 하는지 일단 얼마 정도 할지 생각해 본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씨앗토토의 가격은 한 2,000원쯤 하면 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 2,000원이 나의 뭐예요? 씨앗토토에 부여한 나의 무슨 가치? 투자 가치요. 투자 가치. 그럼 시장 가치라는 건 뭐겠어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개념에 공정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뭐다? 가격. 시장 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면 이건 누가 사더라도 그걸 똑같이 돈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크기가 똑같은 객관적 가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물어봤더니 가격 물어봤더니 얼마래요? 1,000원 한대야. 그럼 어떻게 해요? 2개 사 먹어야지. 2,000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요? 1,000원밖에 안 한대. 그럼 몇 개 사 먹는 거예요? 2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손씩 들고 드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 판단을 할 때는 뭐하뭐를 비교해서 투자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해서 투자가치가 더 커요.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물건의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거다? 비싼 거요? 그러니 못 사 먹어, 호떡을. 내가 생각하는 건 2,000원인데 가격 물어봤더니 1,000원이랴. 이 상황이잖아, 이 상황. 그럼 얘는 싼 거예요, 비싼 거요? 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사 먹지.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뭘 어렵기는. 살면서 다 하는 얘기인데. 말만 바꿔놓으니까 어려운 척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로 투자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가치가 더 커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2,000원 하면 사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가격 물어봤더니 5,000원 달려. 그럼 뭐예요? 미쳤어? 이걸 왜 사 먹어? 투자해 안 해요?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걸 이해 못 해갖고 어렵대야. 미치겠어요. 별 얘기 아니에요. 살면서 다 아는 얘기예요, 살면서. 근데 이걸 말만 뭐 투자 가치니 시장 가치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라니까. 내가 보기엔 얼마? 가격. 내가 보기엔 한 2,000원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투자 가치가 2,000원. 시장 가치 가격 물어봤더니 1,000원 한대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투자 가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럼 사 먹어 안 사 먹어? 안 사 먹어? 사 먹지 마요. 씨앗토떡 먹긴 다 틀려 먹었네. 거꾸로 내가 보기엔 2,000원 한 데는 2,000원쯤 할 것 같았는데 가격 물어보니까 5,000원 달래요. 그럼 사 먹어 안 사 먹어? 미쳤어 이걸 왜 사 먹어?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죠. 뭐. 이거 구별 못하는 분은 사 먹지 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거지. 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챙기실 게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만 더 챙길 게 투자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투자 가치 구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요걸 응용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뭘 구하는 식이에요? 수익률 구하는 식이겠죠. 수익률. 그럼 요 투자 자본이라는 게 부동산의 가격을 말했으니까 가격, 가치 요것만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요걸 가치 구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그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익을 수익률로 나눈 값이에요. 이건 감정평가 가도 나와요, 이 얘기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가치는 뭐니까? 주관적 가치니까 이때 사용되는 수익률도 누구 써야겠어요? 주관적 수익률 써야겠죠. 그럼 그 주관적 수익률이 누구니까?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 요구 수익률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 더하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 더한다고 그랬죠.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순수익 주어지고 위험률 주어지고 위험 할증률 주어지고 예상 인플레이션율 주어진 다음에 뭘 구해라? 투자 가치를 구해라 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온 문제가 그 옆에 341페이지에 있는 계산 사례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봐요. 갑은 매년 2,100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대되는 토지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 2,100만 원이 뭘 준 거예요? 수익 준 거예요, 수익. 그리고 시장에서 국채에 적용되는 이자율. 그럼 이게 국공채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무위험률. 그럼 무위험률 4% 준 거죠. 이 토지에 대한 위험할증률은 3%다. 그럼 위험할증률 준 거죠. 그랬을 때 뭘 구하래요? 투자가치 구하래요, 투자가치. 그럼 투자가치 구하랬으니까 이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무위험률은 얼마를 준 거고? 4%. 위험할증률은 3%. 순수익은 2,100만 원. 근데 맨 마지막에 가로치고 그걸 또 나름대로 함정을 판다고 뭐라 써놨어요?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그럼 물가 상승이 뭐였어요? 인플레잖아. 그럼 인플레이율은 얼마다? 0. 그럼 구하면 되죠. 뭐. 구하는 건 계산기가 어차피 해줄 테고. 그런 것들이 투자가치 구하라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얘기에서는 공부하실 거 첫 번째, 수익률의 종류 정리하시고, 그래서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실현수익률 구별하시고, 두 번째, 기대수익률 구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할 거니까 구하실 줄 아셔야 되고, 세 번째, 투자 결정에서 투자 균형 찾아가는 절차 알아두세요. 그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건 우리 책에 바로 이어서예요. 341페이지 가시면 책의 제목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달려있죠. 그래서 얘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긴 한데 이걸 배우는 이유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예요. 포트폴리오 얘기인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투자론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 얘기 없으면 투자론에서는 지금 정리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그냥 달아보고 책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위험이 주어졌을 때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를 설명하죠. 이게 첫 번째 전제로 깔고 갈 거예요. 투자론 얘기하면서. 책은 341페이지 보고 있고 양가로 4번 밑에 있는 1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위험 회피형, 같은 말로 위험 혐오형이라고도 합니다. 위험 혐오형. 두 번째 위험 추구형, 같은 말로 위험 선호형이라고도 불러요. 세 번째 위험 중립형. 이건 같은 말 없습니다. 그냥 중립형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니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디귿에 세 가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놨죠. 그래놓고 그 밑에 가시면 표에 위험 혐오형,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 표 정도 읽어보시면 충분해요. 어차피 우리는 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이라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있고, 세 번째 위험 중립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표 보세요. 그냥 표. 위험 혐오형은 위험을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 위험을 별로 뭐예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내가 부담하게 되면 그 대가로 그에 대한 보상, 즉 그에 대한 수익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뭐란다?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이라 부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그냥 그 위험을 부담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인 수익을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위험 혐오형이요.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 그다음 위험 선호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위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감수했을 때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걸 알기 때문에 위험이 높지만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투자 분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만 보고 수익률의 크기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험 중립형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을 다 투자론에서는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에 맞는 이론을 만든 거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니까?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투자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가정한다?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다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그래서 기억번.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이상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다 누구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B번.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는 사람들? 위험이 작은 쪽.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이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 선호형이나 위험 중립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위험 회피형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위험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뭐밖에 없어요? 무이업률밖에 없어요. 무이업률. 은행에다 예금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D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감수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는 애. 즉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 여기서 유인책은 수익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수익이 주어지는 위험이거나 또는 내가 도저히 이걸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라면 이 위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2번에 보니까 이런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에도 종류가 또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 부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위험을 좀 덜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라 불러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42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I번 보세요. I번 알파벳 I 이런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곡선이 그 옆에 있는 곡선은 아니에요. 이걸 왜 그려놓으셨는지는 갑자기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곡선은 원래 이게 오늘 하루 종일 그릴 그래프인데 여기에다가 평균으로 표시되는 수익을 표시하고 여기에다가 분산으로 표시되는 위험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표시한 다음에 이 그래프 상에서 똑같은 위험하에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똑같은 수익률하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가를 연결하는 곡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 무차별 곡선이라 불러요. 무차별 곡선. 근데 그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위험 회피형이냐 위험 선호형이냐 위험 중립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띠면서 우상향하는 모양을 띄어요.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저 경제학 배울 때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가 평균 수익이고 여기가 위험이니까 여기다 머리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두 팔을 벌려서 뭘 환영하고 수익을 환영하고 등 돌렸어요. 누구한테? 위험. 그럼 이 사람은 위험을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다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위험 선호형은 뭐예요? 위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 중립형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는 엄밀히 말하면 무차별 곡선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뭐 TU는 효용과 소득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은 그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뭐가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는 별다른 얘기 없으면 어떤 사람을 가져가고 이론을 설명한다.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그 다음 그 옆에 343페이지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그러고 두 번째로 설명한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위험과 수익의 뭐다? 상쇄관계래요. 그럼 상쇄 그러면 뭐가 뭐를 까먹는 거잖아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위험이 커지면 위험이 수익을 까먹으니까 수익은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기가 쉽죠. 근데 개념을 보니까 뭐래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 있는 걸 말한다? 비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위험 혐오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수익도 같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 말은 내가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으면 그만큼 뭘 감수해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내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고 내가 얻으려는 수익이 많아지면 그만큼 감수할 위험도 높아져서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위험과 수익이 상쇄관계에 있는지는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에서 아까 위험 할증률과 요구 수익률에 대한 얘기 했죠. 그래서 원래 위험 조정률이라는 건 뭐까지 포함되는 건데 위험 할증률까지만 포함되는 건데 피셔 효과라는 것 때문에 모두 포함한다. 인플레이션율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투자자들은 더 많은 위험 할증률을 요구하겠죠. 그에 따라서 뭐가 커지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지니까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에 있게 된다? 비례관계, 상쇄관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34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이라고 설명은 달아놨는데 공부하실 건 사실 그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평균분산 결정법이에요.
이건 아까 뭐 할 때 설명 잠깐 했어요.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의 관리 방법 설명할 때 네 번째 게 나와 있던 게 평균분산 결정법이었죠. 그럼 이 평균분산 결정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이 평균이라는 게 도대체 뭘 측정하는 거고 분산이라는 게 뭘 측정하는지부터 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측정하려는 건 뭐다? 그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익. 그러면 실제로 얻은 수익이 아니라 발생할 수익이니까 뭐예요? 수익의 기대치. 그럼 이걸 거꾸로 읽으면 기대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우리 책에 344페이지 1번에 수익의 기대치, 즉 기대 수익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죠. 그래서 니은번이 말로 설명해 놓은 거고 그 옆에 345페이지에 가상적 투자에서 발생할 기대 소득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일단 사상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사상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각각의 상황을 말해요. 각각의 상황. 그럼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들이 주어지는 거죠. 확률. 그리고 그때 뭐가 주어져요? 기대되는 수익 또는 기대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 1이라는 상황에 발생할 확률과 그 상황이 실현됐을 때 예상되는 뭐예요? 수익 또는 수익률이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상황이니까 2라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주어지고 그때 뭐가 주어져요? 기대되는 수익 또는 기대되는 수익률이 주어지고 마찬가지로 3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 주어지고 그때 기대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걸 평균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1이라는 상황과 2라는 상황, 3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때 수익이 다 똑같으면 뭘 평균내? 그 값이 그건데. 그러니까 이걸 평균내는 이유는 뭐예요? 각각의 상황에서 얻을 수익 또는 수익률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발생 확률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르면 가중치가 되기 때문에 얘를 가중평균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해서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 내는 걸 뭐란다? 가중평균이라고 부르고 그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기대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을 구합니다. 그럼 실제로 구해보자는 거죠. 사상 1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 이거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 확률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거에다 곱하고 계셔. 확률은 특징이 뭐예요? 확률은 특징이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1 돼야 돼. 1 또는 얼마? 100%. 이걸 왜 얘기하냐면 수익률도 퍼센트로 줄 거 아니에요. 확률도 뭐로 줘요? 퍼센트로 주겠죠. 그럼 헷갈리는 분이 있다고. 퍼센트만 보고 확률이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확률인지 확인하려면 그 값들을 다 어떻게 봐요? 더해봐. 그래서 얼마가 되면 1 또는 100%가 되면 이게 뭐다? 확률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서 확률이라고 돼 있는 거 0.1, 0.8, 0.1을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사상에 확률 0.8이 안 주어졌어요. 그래도 그 값을 알아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야 돼? 다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더해서 1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1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확률 0.1로 주어졌죠. 거기다가 그때 수익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9천만 원. 그럼 만 원은 생각해 볼게요. 이 책도 그렇게 하고 구했으니까. 더하기 2라는 상황, 사상 2가 발생할 확률 0.8. 그러면 수익 얼마 된대요? 1억. 근데 만 원 빼니까 만 된 거죠. 만. 더하기 사상 3 발생할 확률 0.1. 발생하면 수익 1억 1000인데 만 원 생략하니까 1100만 원 된 거죠. 곱하고 더할 줄만 아시면 되지 뭘. 그럼 얘는 얼마 되고? 900 더하기 얘는 8000 더하기 얘는 11,000 아니 1100. 그럼 다 더하면 얘랑 2000 되고 8000 더하니까 만 되죠. 만. 그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만이 아니라 뭐가 생략된 거예요? 공 4개가 생략된 거예요. 그 정확하게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내년에 이것도 바꾸자고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기대 수익 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요건 할 줄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밑에 보니까 모두 계산할 때 돼요.
위험. 0. 그럼 아까 위험은 뭐로 계산한다? 분산 또는 표준편차로 계산한다고 미리 배우고 왔죠? 그러면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실제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별게 아닌 게 위험이라는 게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상했던 기대값, 즉 기대치로부터 그 결과값이 얼만큼 차이 나는가를 구한 게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내가 기대한 값이 뭐예요? 평균이지 뭐 평균. 평균을 구했잖아요. 기대값은 뭐로 구한다? 평균. 그래서 만으로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기대값이에요. 그러면 실제 결과값들은 뭐예요? 사상 1이 발생했을 때 9,000, 2가 발생했을 때 10,000, 3이 발생했을 때 11,000. 이게 뭐예요? 결과값이요, 결과값. 그러면 위험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기대값하고 그 기대치 이게 뭐가 되겠어요? 평균이죠, 평균. 과 결과값 간의 차이를 구해요. 이게 위험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이걸 마이너스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험인데 문제는 이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서로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확률들을 여기다 어떻게 해? 곱해. 그래서 아까 뭐 한 것처럼 가중평균한 것처럼 다 어떻게 한다? 더한 겁니다. 이거 누적합하는 건 원래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시그마. 이런 거 써놓으면 또 이게 뭐야 이러고 있으니까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 사상 1 발생할 확률 얼마라고 했습니까? 0.1. 그럼 일단 확률을 곱해요. 거기다 곱하기 기대값은 얼마 했어요? 9,000? 뻥치시네. 여기서 구해놨잖아. 이게 뭐랬어? 이게 기대값 뭔지를 알고 가야지. 뭐 구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구하라니까 모르고 구하지. 구하는 방법이 어렵나 이게? 뭘 구하라는지 몰라서 못 구하는 거지. 기대값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결과값이 얼마예요? 그게 9,000이요. 일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9,000의 수익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요. 이게 차이니까. 그래서 얘를 뭐 한다? 제곱해요. 그래서 더해요. 왜? 또 할 게 있으니까. 두 번째, 사상 2가 발생할 확률 0.8 곱하기 기대값 10,000, 결과값 10,000 빼면 차이라며요. 제곱해. 왜요? 사상 3 발생 확률 0.1 곱하기 기대값 10,000. 왜 또 11,000이야? 기대값은 계속 10,000원이라니까. 왜 구했어 이거? 기대값이라고 구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써먹어야지. 결과값은 얼마예요? 11,000. 귀는 더럽게 밝어. 그래서 좀 귀 닫고 수업하고 싶은데 다 들려요. 마이너스. 그럼 얘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제곱. 다 더해요. 그럼 실제로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제 금액을 줘버리면 수치가 어때요? 어마어마해지죠. 지금 얘는 사실은 뭐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공 4개가 생략된 거예요. 다. 공 4개가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공 4개 생략된 거 공 8개잖아요. 지금. 8개를 제곱하면 공이 몇 개 돼? 16개 돼요. 언제 계산하고 앉았어.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실제 수익으로 줄 게 아니라 뭐로 주겠어요? 수익률로 줘요. 수익률. 어쨌든 구해봅니다. 그럼 이거 하면 얼마 나오니까? 1,000. 그럼 1,000을 제곱하면 공이 몇 개 돼요? 네? 1,000을 제곱하면 공이 몇 개 되니까 10,000개 돼요? 10,000개? 이거 언제 그려? 공 몇 개 돼요? 6개 돼요, 6개. 근데 6개에다 0.1을 곱하면 공이 하나 줄죠?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5개 됐어. 그리고도 10,000이랴. 이게 어떻게 10,000원이요? 아이고, 참네. 더하기, 이거 2개 하면 얼마 돼요? 0. 그럼 0 제곱하면 얼마예요? 0. 거기다 0.8을 곱해도 0. 이거는 다 안 해. 자,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00 나오죠? 제곱하면 어떻게 돼? 공 옆에 또 1,000 돼. 마이너스 1,000에 제곱. 공 몇 개? 6개. 0.1하니까 5개 됐죠. 이거 얼마? 이거 아직도 10,000이야. 사실 이거에는 공 몇 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 4개의 제곱이 숨어 있죠. 제곱을 했어야 되니까.
그럼 얘네들은 다 공 몇 개를 8개를 생략한 값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아니 이게 원래는. 그러면 이거 구해보면 얼마 나와요? 20만 나오죠. 2 해놓고 말을 못해. 20만.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분산이에요. 그럼 아까 분산과 표준편차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표준편차를 제곱하면 분산, 분산의 제곱근 구하면 표준편차. 그럼 이거 루트 씌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편차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위험의 개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험이 뭐였어? 내가 예상한 결과랑 실현되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럼 이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차이를 구한 거죠, 차이. 그래서 얘가 뭐의 역할을 한다? 위험을 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우리 시험에도 19회 때 나왔었어요, 실제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문제 낼 당시에 이 문제가 잘못 나와서 정답이 잘못돼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소송 걸어갖고 결국 이겨갖고 추가 합격 나왔던 문제예요. 그랬는데 그 문제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내다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올해 낸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낼 수 있죠. 별거 아닙니다. 구하는 방법은. 연습해보시면 되죠. 구할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한 이유는 뭐 해보자고? 평균분산결정법. 그럼 평균분산결정법에서 이 평균이 나타내는 건 결국 뭐다? 그 투자 안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 분산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평균분산결정법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345페이지 나와 있죠. 3번의 기억본 보시면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는 수익률, 평균으로 계산되는 수익률에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사용하죠. 방금 전에 계산해봤으니까 알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투자 대안의 기대치, 그럼 기대치는 뭘 나타낸다?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자산을 선택하고 반대로 위험이 같다면 그 중에서 기대치,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 수익이 어떤 애? 큰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 주어진 투자안들 중에서 위험이 가장 어떻고 낮고 수익률은 가장 높은 애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책에 있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쓰기가 불편해서. 20 나왔어요. 20만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평균분산결정법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그래프 그린다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평균으로 표시되는 수익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여기가 분산으로 표시하는 위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런 평균 분산 평면상에 위험과 수익률의 크기가 다 다른 A라는 투자안과 B라는 투자안과 C라는 투자안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투자안은 요 3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투자안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 3개의 투자안들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률은 가장 높고 주어진 수익하에서 위험이 제일 작은 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그게 평균분산 결정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일단 A와 B를 비교해봐요. 그럼 A와 B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뭐의 크기가 똑같구나. 수익의 크기가 똑같아요. 즉 10% 수익을 똑같이 얻는 투자안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똑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A는 이만큼의 위험만 부담해도 되고 B는 이만큼이나 되는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그 중에서 둘 중에 누구를 선호하게 된다? 당연히 A를 선호하겠죠. 이걸 분산의 지배원리라고 불러요. 분산의 지배원리라는 말은 뭐의 크기가 동일할 때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가 동일할 때는 위험, 즉 분산이 작은 애가 분산이 큰 애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지배한다. 그럼 지배한다는 말은 투자자들은 그 중에서 뭘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라는 걸 분산의 지배원리라고 불러요. 그럼 A와 B 중에서 누가 당연히 선택되는 거예요? A. 그럼 B는 탈락했죠. 그럼 B와 C는 비교해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얘보다 더 나은 애가 얘가 있으니까. 그럼 누구랑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A와 C를 비교하는 거예요. A와 C. 그럼 A와 C를 비교해 보니까 둘 다 감수해야 될 위험이 똑같죠. 그럼 내가 똑같은 위험을 감수했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5%인 애와 10% 중에서는 당연히 10%인 A를 선택하겠죠. 이걸 평균의 지배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평균의 지배 원리라는 건 뭐예요? 분산값이 똑같을 때는, 즉 내가 감수한 위험의 크기가 똑같다면 그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애가 수익이 더 낮은 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그럼 지금 이런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사용을 하니까 A, B, C라는 세 개의 투자한 중에서는 투자자가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 A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이용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니은번 A, B 해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디귿번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적절한 투자를 선택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답니다. 그럼 그 곤란한 경우가 뭐냐면 D가 나왔을 때요. D. 그럼 D는 어떤 애냐면 D는 수익률은 A보다 훨씬 높은 애예요. 근데 그만큼 뭐도 크다? 위험도 큰 겁니다. 위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누굴 당연히 선택해야 돼요? D를 선택해야겠죠. 근데 D는 그만큼 뭐가 커? 위험이 커요. 그래서 위험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위험이 작은 누굴 선택하는데? A를 선택하는데 대신 얘는 또 뭐가 작아? 수익률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로는 A와 D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A는 못생겼어. 근데 착해. 근데 D는 유대이요. 유시진대이야. 송중기야, 송중기. 근데 문제는 뭐요? 성질이 더러워. 만날 때마다 때려. 누구 만나야 돼? 네? A 만나실 분. 이건 성격 보는 거죠. D 만나실 분.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잖아. 그럼 선택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임 나갈 땐 누구 데리고 가는 거고, D 데리고 가는 거고. 어디 놀러 갈 때는 A 데리고 가는 거고. 왜? 짐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우월 관계를 판단하지 못하는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안들을 우리는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거고, 이러한 투자안들은 지금 얘기한 처음에 전제했던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 때문에 위험도 작고 수익률도 작은 쪽부터 시작해서 위험도 크고 수익률도 큰 쪽까지 계속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연결해 보면 이러한 모양이 뭐가 나올 수 있다? 곡선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효율적인 투자안들, 주어진 투자안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애들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 프론티어. 대표적인 콩글리시죠? 효율적은 우리나라 말이고 프론티어는 영어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efficient frontier, 한국말로 바꾸면 효율적 전선이라 부릅니다. 요즘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이거라서 효율적 프론티어라 불러요. 그럼 효율적 프론티어 상의 모든 투자안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투자안들 중에서 가장 어떤 애다? 효율적인 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를 선택을 못합니다.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우리 책에 그 밑에 5번에 지배 원리라는 거에 설명 나오죠? 지배 원리.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347페이지에 이 그래프 그려졌죠? 이 그램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 상에는 이 평면 상에는 A, B, C, D, E, F라고 하는 6개의 투자안만 있는 거예요. 다른 투자안은 없어요. 그 6개만 있는 상황에서 뭘 적용해서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애들을 찾아낸 게 누구고? A, C, D, E고 걔네들을 연결한 선을 뭐라 그런다? 효율적 전선이라 부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라 불러요.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더 이상 우월 관계를 판단하지 못하는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A를 만날지 D를 만날지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다리 걸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도 전화번호 갖고 있고 얘도 전화번호 갖고 있어서 모임 갈 일 있으면 누구 부르고 D 부르고 그 다음에 어디 갈 일 있으면 A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이렇게 A나 D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몰빵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결합함으로써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얘한테 분산시키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얘한테 분산시켜서 그만큼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전략을 뭐라 부른다?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지. 포트폴리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배우기 전에 얘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얘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애가 생기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전제로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어떤 사람들을 가정한다?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 그래서 곡선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뭐다? 무차별 곡선. 그 모양은 어떻게 생긴? 아래로 볼록. 왜? 위험 회피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안들을 찾아내는 원리가 평균분산의 지배원리고, 그 평균분산의 지배원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안들을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포트폴리오 배우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아니, 한 페이지가 아니네. 좀 많이 넘기셔야겠네. 352페이지 가보시면 05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그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보려고 했더니 할 게 하나 있네.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을 쓸 데가 없네. 4번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4번 문제 풀고 다시 나갈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